이게 다 어머니 거라고요? 그래도 아들인 저한테까지 속일 필요는 없었잖아요. 내가 널 속여? 뻔뻔하게 그게 네 입에서 나올 말이야.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. 저희가 엄마 재산까지는 바라지 않을게요. 그냥 이 가구들 원래 저희 집으로만 좀 옮겨주세요. 아무리 엄마가 해준 것들이라 해도 저희한테 주셨으면 저희 거나 다름없잖아요. 그렇게 당당하면 어디 신고라도 해보지 그러냐? 변호사 비용으로 쓸 돈 넉넉하면 어디 한번 돈 써가면서 법적으로 다퉈보자.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어요. 왜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? 그리고 겁도 없이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해? 너한테 돌려줄 건 아무것도 없다. 집도 곧 팔아버릴 거니 그렇게 알아라? 아, 내가 그래도 너한테 사준 중고차까지는 달라고 안 하마. 그거 팔아서 어디 반지하 월세라도 들어가 살던지 해라. 엄마, 정말 이러실 거예요? 엄마라고 부르지도 말아라. 난 이미 너를 내 마음에서 지웠고 호적에서도 파버릴 거니까. 시간 지나면 또 마음 바뀌실 거예요. 그니까 일단 진정하시고. 진정? 너 같으면 진정하게 생겼어. 방금 대화 속 주인공 78세 최영자 할머니와 그의 아들 43세 진영택입니다. 최 씨 할머니는 이날 홀로 차를 한 잔 마시며 여유를 즐기고 있었는데 아들이 찾아와 최 씨의 평화를 깨버렸습니다. 이날은 비바람이 심하게 분 날이었는데 아들은 망가진 우산을 들고 비에 홀딱 젖은 채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. 아마 회사에 출근했다가 바로 최 씨가 있는 곳으로 향한 것 같았습니다. 최 씨는 그런 아들에게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말고 할 말 있으면 현관에서 하라고 했습니다. 최 씨 할머니는 얼마 전 아들의 집에 있던 가구들을 전부 지금 자신이 머무는 곳으로 옮겼습니다. 어차피 아들 며느리가 결혼하면서 최 씨가 전부 사줬던 가구들이었습니다. 원래 지금 최 씨가 머물던 곳은 최 씨가 나중에 죽기 전까지 살 마지막 거처로 구입했던 집이었습니다. 이렇게까지 빨리 이사를 올 생각은 없었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에 최 씨는 이사를 앞당겼습니다. 낯선 곳에서 익숙한 가구들을 본 아들은 뭐 하는 거냐며 최 씨 할머니에게 소리치며 돌려달라고 했고 최 씨는 돌려줄 생각 없으니 그만 돌아가라고 했습니다. 이 날씨에 돌아가라고요? 지금 제 심정이 어떤 줄 아세요? 그러는 너는 배를 함께 탔던 그날 내 심정이 어땠을 것 같은데? 네가 내가 그날 느낀 감정의 10분의 1이라도 느꼈기를 바란다. 최 씨는 이 말을 끝으로 단호하게 아들을 내쫓았습니다. 과연 그간 최 씨 할머니와 아들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?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. 최 씨는 아버지의 둘째 부인이었던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습니다. 하지만 아버지의 첫째 부인은 항상 최 씨의 어머니를 종처럼 부려먹으려 했고 자기보다 예뻤던 최 씨의 어머니를 질투했습니다. 그리고 아버지가 없을 때면 최 씨의 어머니를 향한 괴롭힘이 더 심해졌습니다. 얼굴에는 절대 손을 안 대고 옷으로 가려지는 부분에만 폭력을 가하기도 했습니다. 자신을 향한 괴롭힘이 이제는 자기 딸이었던 최 씨에게로 향하자 최 씨의 어머니는 최 씨를 데리고 도시로 도망을 나왔습니다. 최 씨의 어머니는 남편의 첫째 부인이 숨겨놓은 비상금을 몰래 챙겨 나왔습니다. 자신이 그동안 당했던 거에 비하면 그 정도 돈을 가져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.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첫째 부인은 노발대발했지만 아무 말도 없이 떠나버린 최 씨의 어머니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. 그렇게 최 씨는 집에서 몰래 가져온 돈으로 최 씨가 성인이 될 때까지 버티었습니다. 그리고 최 씨가 성인이 되고 나서 최 씨는 곧바로 섬유 공장에 들어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최 씨가 일을 시작하자마자 어머니의 몸 상태가 더 약해졌고 최 씨는 그런 어머니를 돌봤습니다. 그 당시 근로 환경이 매우 열악했지만 최 씨는 항상 다른 여공들을 오히려 더 챙기고 솔선수범하며 일을 했습니다.
그런 모습의 매력을 느낀 공장 관리자 한 명이 그런 최 씨를 잘 챙겨줬고 결국 그렇게 둘은 결혼을 했습니다. 안타깝게도 최 씨가 결혼하는 모습을 본 어머니는 얼마 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. 그렇게 결혼을 한 최 씨는 아들을 낳았습니다. 최 씨의 남편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시어머니는 말수가 적고 무뚝뚝하긴 했지만 최 씨에게 잘해줬습니다. 게다가 손주까지 안겨주자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았다며 더더욱 최 씨를 이뻐해줬습니다. 최 씨는 아들을 키우며 자신의 어린 시절처럼 눈치를 보면서 힘들게 크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. 최 씨는 그렇게 하나뿐인 아들에게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해줬습니다. 특히나 최 씨는 아들이 자신처럼 홀어머니 밑에서 힘들게 자라게 하지 않고 남편과 자신이 항상 아들의 곁에 있기를 바랬습니다. 하지만 이런 간절한 최 씨의 바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깨져버렸습니다. 남편이 비가 많이 오던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나게 됐기 때문이었습니다. 남편은 이맘쯤 동료 몇 명과 함께 작은 섬유 공장을 직접 세워보겠다며 아주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. 그러던 중 이런 비보를 접한 동료들은 한동안 일을 멈추고 남편의 장례식장을 찾아 최 씨와 아들 곁을 지켜주었습니다. 최 씨는 이제 막막했습니다.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이 모은 돈은 대부분 섬유 공장을 짓는 데 들어갔고 남은 재산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. 그때 남편의 동료 중 한 명이 최 씨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. 형수님, 저희랑 같이 일해보실 생각 없어요? 형수님도 예전에 공장에서 일했던 경험 있고 형님이 하시던 역할을 형수님께서 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사실 최 씨는 남편과 대화할 때 항상 섬유 공장에 대한 얘기를 했고 최 씨도 그쪽에 관심이 많이 있었어서 최 씨가 같이 일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. 무엇보다 형님이 이렇게 떠난 것도 억울한데 형수님이랑 아들까지 힘들게 사는 꼴은 저희가 보고 싶지 않아요. 반드시 성공할 일이니까 같이 한번 해봐요. 최 씨는 그렇게 섬유 수출 붐으로 호황을 누릴 때 운 좋게도 큰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. 남편의 동료들은 최 씨에게도 아주 큰 돈을 챙겨주고 최 씨도 그 이상은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. 최 씨는 그렇게 큰 돈을 벌고서도 공장에 나가 매일같이 오랜 시간 일을 했습니다. 시간이 흘러 아들은 어느덧 30 후반의 나이가 되었고 번듯한 직장에 결혼할 애인까지 데려왔습니다. 상견례 당일 최 씨는 아들이 알려준 장소로 향했습니다. 추어탕? 여기서 상견례를 하시자는 건가? 최 씨는 어디든 좋다며 상견례 장소를 아들 며느리에게 떠넘겼는데 아들 며느리가 고른 곳은 추어탕집이었습니다. 추어탕을 못 먹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좋아하지는 않았던 최 씨는 일단 약속 장소라고 하니 그렇게 먼저 들어가 있었습니다. 식당 주인은 처음 본 최 씨를 격하게 반겼습니다. 이쪽에 앉아 계세요. 상이 차려진 곳에 최 씨는 먼저 도착해 앉아 있었습니다. 뒤이어 아들은 며느리와 사돈들과 함께 얘기를 하며 같이 들어왔습니다. 사돈,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돈이 많으시다면서요? 사위가 저한테 평소에 돈 걱정은 하지 말라며 집이고 혼수고 다 자기가 해갈 거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. 아, 저희 아들이요? 최 씨는 아들을 잠깐 째려봤습니다. 아들이 최 씨에게 이런 얘기를 이전에 직접 꺼낸 적이 없어서 최 씨는 아들 며느리 자기들이 알아서 다 준비하나 보다 했는데 사실 아들은 당연히 최 씨가 전부 해줄 거라고 생각해 애초에 묻지도 않았던 것이었습니다. 최 씨는 그렇게 이미 그 자리에서 집이랑 혼수를 해주는 게 당연하게 돼버렸습니다. 상견례에서 말은 거의 안사돈만 주로 했습니다. 말이 어찌나 많던지 귀에서 피가 날 지경이었습니다. 그렇게 밥을 다 먹고 차가 나오길 기다리며 최 씨는 잠깐 화장실로 향했습니다.
최 씨가 화장실에서 나오려던 그 순간 가게 뒤쪽 마당에서 안사돈과 가게 주인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. 최 씨는 안사돈이 워낙 낯가림이 없어 처음 본 사람과도 부침성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대화를 조용히 들어보니 둘은 반말을 하고 있었습니다. 원래 알던 사이가 아니라면 반말을 할 일은 없었습니다. 최 씨는 그렇게 이번엔 대화의 내용에 귀를 기울였습니다. 어떤 거 같아?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 재산도 꽤 있는 것 같고 그래도 개념 있는 사람 같아. 뭔가 허세나 이런 것도 없고 그렇다고 정이 없는 사람 같지도 않고. 나는 직접 마주보며 대화해도 어떤 사람인지 잘 파악이 안 되더라. 그래서 우리 가게에서 상견례도 하고 나한테 사람 어떤지 봐달라고 부탁한 거잖아. 네가 사람을 잘 보잖아. 어쨌든 난 너만 믿고 이 결혼 진행시킨다. 그래도 될 것 같아. 누가 듣겠다. 얼른 들어가자. 이 대화를 들어보니 안사돈과 가게 주인은 다름 아닌 자매 사이인 듯 했습니다. 사람을 잘 보지 못하고 눈치가 없는 안사돈 대신 동생이었던 추어탕 가게 주인이 자기 언니와 최 씨가 하는 대화를 들으면서 최 씨가 어떤 사람인지, 사돈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신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. 안사돈과 가게 주인은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다시 존댓말을 하며 서로 모른 척을 했습니다. 하지만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최 씨는 표정이 별로 좋지는 못했습니다. 최 씨는 사돈이 자식 결혼하는데 최대한 신중하려는구나 생각하며 이해하고자 노력했습니다. 최 씨가 다시 돌아와 의자에 앉았는데 테이블 밑에 뭔가 이상한 것이 만져졌습니다. 이게 뭐지 싶었던 최 씨는 밑에 떨어진 젓가락을 줍는 척하며 테이블 밑에 뭐가 있는지 살폈습니다. 최 씨는 테이블 밑에 빨간 불빛이 껐다 켜졌다 하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. 생긴 것이 꼭 녹음기 같이 생겼습니다. 최 씨는 누군가 최 씨와 사돈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라 생각해 바로 녹음기를 떼서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. 이게 뭐예요? 사돈은 그 녹음기를 보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. 가게 주인은 화들짝 놀라 다가왔습니다. 아, 이게 왜 여기 있지? 그냥 그 도난 방지를 위해 달아놓은 거예요. 가게 주인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. 그럼 이 기계 떼버렸을 때 뭐라도 울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너무 조용한데요? 그게 가게 주인이 당황하며 어버버하자 사돈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솔직하게 말을 꺼냈습니다. 사실 제가 달아놓은 녹음기예요. 네? 녹음기를 왜 달아놓으셨어요? 그냥 사돈이랑 대화하면서 제가 내뱉은 말들 나중에 잊어버릴까 해서요. 잊지 않고 전부 지키고 싶어서 달아놓은 거예요. 엄마, 나쁜 의도도 아닌데 이제 그만하세요. 최 씨는 그런 아들의 말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이전에 뒷마당에서 안사돈과 가게 주인이 나눈 대화 내용으로 유추해 봤을 때 녹음기를 달아놓은 이유는 최 씨와 아들이 한 말을 증거로 잡아놓을 작정인 듯했고 다시 한번 그곳에서 했던 대화 내용으로 최 씨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파악하려고 그랬던 것 같았습니다. 최 씨는 자기의 생각을 아들에게 말했지만 아들은 그런 걸로 결혼을 물을 수는 없다며 결혼을 강행했습니다. 그리고 최 씨는 그런 아들의 말을 따랐습니다. 최 씨는 결국 아들을 위해 집과 혼수까지 지원해줬습니다. 최 씨는 이후 섬유공장 산업이 쇠퇴하며 문을 닫기 일보 직전에 공장을 그만두었습니다. 최 씨는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. 최 씨는 공장에 빚이 쌓이기 전에 그만둬서 이후에 문을 닫는 과정에서 생긴 빚들을 감당하지 않아도 됐습니다. 최 씨의 사돈은 어찌나 정보를 빨리 습득하던지 이내 최 씨와 동료들이 같이 운영하던 공장이 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.
그 동네에서는 몇십 년 동안 자리를 지키던 공장이었기에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소식을 접하게 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기는 했습니다. 하지만 사돈은 최 씨가 최적의 타이밍에 공장을 그만둔 것은 알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. 최 씨의 사돈은 최 씨가 분명 많은 빚이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렇게 생각할 법도 한 것이 지역 신문에 최 씨가 하던 공장이 아주 크게 망한 것처럼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. 이때부터 사돈은 최 씨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. 최 씨의 사돈은 동생과 마찬가지로 추어탕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. 동생이 하는 추어탕 집과 이름은 달랐지만 맛은 거의 똑같았습니다. 아마 동생이 그 비법을 다 전수해 준 듯 싶었습니다. 최 씨는 사돈이 식당을 운영하는 것을 알고 나서 자주 사돈의 가게를 찾았습니다. 이전까지는 추어탕을 찾아서 먹지 않았는데 먹다 보니 나름 매력이 있었습니다. 공장이 잘 될 때는 사돈이 매번 바쁠 때도 최 씨가 밥을 먹고 있으면 항상 5분이라도 앞에 앉아서 최 씨에게 말을 걸어주었습니다. 최 씨에게 항상 돈도 내고 가지 말라고 했지만 최 씨는 그럼 불편해서 다음에 또 못 온다면서 돈을 주고 갔습니다. 최 씨는 그런 사돈의 태도가 가식이라도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. 하지만 공장이 망했다는 걸 알게 된 사돈은 더 이상 자기 가게에 오는 최 씨를 반겨주지 않았습니다. 예전보다 손님이 많은 날도 아니고 빈자리가 많았는데 사돈은 최 씨가 밥을 먹고 있어도 주방에만 있을 뿐 최 씨에게 단 10초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. 원래 최 씨가 다 먹고 나갈 때면 주방에 있다가도 사돈이 나와서 결제를 해주고 인사를 하고 갔는데 이제는 자기가 나와보지도 않고 가게 직원이 나와서 결제를 하고 최 씨에게 인사했습니다. 사돈, 저 먼저 가볼게요. 최 씨는 가게를 나가기 전에 사돈에게 먼저 가보겠다고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. 최 씨는 그런 사돈의 태도에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. 최 씨는 이제 다시는 이 가게를 찾지 않고 사돈에게 주려고 생각했던 선물들도 그냥 주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. 최 씨는 최근 들어 기침을 자주 했었는데 혹시 몰라 병원에 가봤더니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. 아무래도 섬유 공장에서 오래도록 근무했던 것이 원인인 듯 싶었습니다. 다행히 초기라 항암 치료 잘 받으면 나을 수 있습니다. 불행 중 다행으로 아직 암이 전이가 되지는 않은 듯 했습니다. 최 씨는 괜히 아들과 며느리가 걱정할까 싶어 말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. 최 씨는 처방전이 나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병원에 사람이 많을 시간대라 처방전이 나오려면 조금 기다려야 했습니다. 그때 최 씨는 누군가 자꾸만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. 최 씨가 그 사람을 쳐다보자 그 사람은 황급히 눈을 돌렸습니다. 최 씨는 어딘가 낯이 익은 그 얼굴을 보며 누군지 떠올렸습니다. 최 씨는 그 순간 상견례를 했던 추어탕 집가게 주인, 즉 안사돈의 동생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. 다 가까운 동네라서 그 추어탕 가게 주인도 이 병원을 자주 방문하는 듯 싶었습니다. 최 씨는 이 사람이 최 씨 바로 다음 진료를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. 최 씨의 예상이 맞다면 추어탕 가게 주인이자 안사돈의 동생은 최 씨가 폐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분명 들었을 것 같았습니다. 하지만 안사돈의 동생은 최 씨가 폐암 초기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폐암에 걸렸다는 사실만 들은 듯 싶었습니다. 굳이 말을 걸어서 사돈에게 말하지 말라고 부탁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그 가게 주인은 이미 최 씨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. 최 씨는 약을 받고 사돈에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려고 안사돈의 동생이 운영하는 추어탕 가게를 찾았습니다. 괜히 사돈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서요. 그 사실을 좀 비밀로 해주면 안 될까요?
추어탕 가게 주인은 자신이 동생인 걸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고 최 씨는 그때 가게에서 말하는 걸 들었다고 했습니다. 하지만 대화 내용을 자세히는 못 들었고 그냥 언니 동생 사이인 것만 들었다고 둘러댔습니다. 어쩌죠? 죄송해요. 제가 이미 말해버렸어요. 안사돈의 동생은 입이 어찌나 싼지 병원에서 최 씨가 폐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곧장 자기 언니에게 그 사실을 전한 듯 싶었습니다. 최 씨는 이번에는 안사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. 이왕 알아버린 안사돈은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 아들 며느리에게만큼은 이 사실을 숨기고 싶었습니다. 여보세요? 사돈, 다름이 아니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졌네요. 근데 굳이 애들까지 알아야 될까 싶어서 애들한테는 말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. 아, 그래요? 저는 당연히 애들이 알 거라고 생각해서 방금 통화해서 말해버렸는데. 어쩌죠? 아, 벌써 말했어요? 이 집안 식구들은 할 일도 없는지 정보가 생기면 바로바로 소문내버리는 게 취미인 듯 했습니다. 엄마, 얘기 들었어요. 몸은 괜찮으세요? 뒤이어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. 최 씨는 이때 순간적으로 아들과 며느리를 시험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전에 자기가 공장이 망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태도가 바뀐 사돈처럼 자신이 만약 오래 살지 못한다고 했을 때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어떻게 바뀔지 궁금했습니다. 6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러더라. 최 씨는 이렇게 연기를 하면서도 무서웠습니다. 아들과 며느리는 사돈과 마찬가지로 최 씨가 동료들과 하던 공장이 망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최 씨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. 사돈처럼 급격히 달라진 건 아니었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최 씨에게 잘해주는 빈도가 확연히 줄었고 말투에서도 점점 차가움이 느껴졌습니다. 여기다가 시한부 판정까지 받았다고 하면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이 어떻게 바뀔지 궁금했습니다. 최 씨는 집과 혼수를 해주는 대가로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. 아들 며느리 입장에서도 손주가 태어나면 최 씨가 도와주고 자기들이 일을 나갈 때 최 씨가 집안일을 해주는 것 등 좋은 점도 많다고 생각해 동의한 것이었습니다. 그렇다고 최 씨가 눈치를 주는 성격도 아니었기에 집이랑 혼수를 받는 대가라고 생각하고 아들과 며느리는 최 씨를 모셨던 것이었습니다. 사실 최 씨도 언제든지 아들 며느리와 사는 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. 이미 최 씨는 자신이 나중에 죽기 전까지 혼자 살 집을 이미 구매까지 해놓은 상태였습니다. 그렇게 최 씨는 병원에서 돌아와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. 아직 아들과 며느리는 퇴근을 하지 않은 듯 했고 최 씨는 이날 일찍이 잠이 들었습니다. 그 다음 날은 어버이날이었기에 최 씨는 아들 며느리와 밥이라도 먹으며 사실 시한부인 건 거짓말이고 그냥 솔직하게 수술 받으면 나을 수 있다고 말을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. 원래 어버이날이면 점심을 같이 먹거나 사돈네와 함께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. 하지만 할머니가 일어났을 때 아들과 며느리는 집에 없었습니다. 휴일인데 다들 어디를 갔나 싶었습니다.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약속을 갔다며 집에 있는 반찬을 꺼내 밥을 먹으라는 아들의 문자만 남겨져 있었습니다. 허기가 진 최 씨는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꺼냈고 밥통을 열어 밥을 푸려는데 밥에서는 쉰내가 나고 있었습니다. 햇반도 없어서 최 씨는 하는 수 없이 반찬을 다시 들여놓고 김치만 남겨두고 라면을 하나 끓여 먹었습니다. 이전에는 항상 자기가 나가볼 일이 있어도 최 씨에게 식당 못지않게 밥을 차려주고 나가던 며느리의 모습은 더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. 라면 물을 잘못 맞췄는지 최 씨는 라면이 영 입에 맞지 않았습니다. 최 씨는 라면을 두세 젓가락 먹다가 이내 모두 버리고 나가서 외식을 할 생각을 했습니다.
그렇게 뭘 먹을지 동네를 돌아다니며 식당을 돌던 최 씨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. 근처 새로 생긴 소고기 집에서 아들 며느리와 사돈이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. 엄마는 안 나오신대? 장모님이 불편하시다면서요. 우리 사위가 내 생각을 참 많이 해주는구나. 얼른 저 추어탕 비법 좀 알려주세요. 동네에서만 팔기 진짜 아깝다니까요. 우리 동생이랑 조금만 더 상의해 볼게. 워낙 자부심이 있고 비법 전수를 안 해주려고 해서 나도 걔가 갖다 주는 양념 그대로 쓰잖아. 아들은 추어탕으로 프랜차이즈라도 내고 싶었는지 안사돈을 꼬드기고 있었습니다. 그건 그렇고 이제 얼마 못 사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? 이번에 공장 망했다고 다 소문났던데. 근데 저희 엄마는 망하기 전에 일찍 그만두셔서 빚은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. 빚도 없고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? 그런 것 같아요. 그래도 집이랑 혼수는 받았으니 그걸로 만족하려고요. 아들은 최 씨가 재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. 근데 아프시면 이제 사돈은 누가 돌봐야 되는 거야? 설마 내 딸 보고 돌보라고 할 건 아니지? 내가 미쳤어? 엄마도 내 성격 알잖아. 난 내 몸 하나 돌보기도 벅차. 걱정 마세요. 제가 요양병원으로 모시던지 할게요. 요양병원도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? 그러지 말고 공기 좋은 곳에 혼자서 사시게 하는 건 어때? 왜 그때 우리 여행 갔던 섬 있잖아. 거기 살게 하시면 딱이겠는데. 항암 치료 받으면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잖아. 아들과 며느리는 최 씨에게는 말도 하지 않고 사돈과 자기들끼리만 여행도 자주 다니는 듯 싶었습니다. 최 씨는 그간 공장에 다니며 바쁘게 사느라 그 사실을 혼자만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. 아들은 잠깐 고민하더니 장모의 말에 일단 알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. 최 씨는 그 모든 대화를 듣고 쓸쓸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. 최 씨는 자기는 더 이상 가족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최 씨는 모든 걸 다 잃은 듯한 표정을 짓다가 이내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. 아무리 자기가 혼자가 되더라도 그렇게 당하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. 최 씨는 이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.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는 최 씨에게 여행을 제안했습니다. 아마도 그때 소고기 집에서 말한 그 섬으로 최 씨를 보내려는 것 같았습니다. 최 씨는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아들에게 물었습니다. 갑자기 여행은 왜? 몸도 안 좋으신데 맑은 공기 있는 데로 잠시 다녀오면 좋을 것 같아서요. 그래, 알았다. 그렇게 여행 당일이 되어 최 씨는 아들 며느리와 여행 갈 채비를 했습니다. 비행기가 아니라 배를 타고 가는 거야? 아들이 향한 곳은 공항이 아니라 선착장이었습니다. 네. 섬으로 들어갈 거예요. 그건 그렇고 옷이랑 다 많이 챙겨오셨어요? 아들은 최 씨에게 있는 옷들을 좀 많이 챙기고 필요한 물건들을 전부 넉넉하게 챙기라고 말을 해둔 상태였습니다. 자기들은 달랑 가방 하나씩만 들고 가면서 최 씨의 짐은 캐리어 2개를 꽉꽉 채워 넣어놨습니다. 누가 봐도 자기를 섬에서 그냥 살게 할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. 하지만 최 씨는 계속 모르는 척 했습니다. 그런 최 씨의 기분과는 반대로 날은 참 좋았습니다. 햇빛이 최 씨의 피부에 기분 좋게 닿았고 살랑거리는 바람이 최 씨의 머릿결을 휘날렸습니다. 최 씨는 바다 냄새와 갈매기 소리를 들으며 그저 이 순간을 만끽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. 아들과 며느리는 안에서 모라모라 대화를 나누는 듯 했지만 이미 그 계획을 알았던 최 씨는 더는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. 그렇게 섬마을에 도착하고 낯선 집으로 아들과 며느리는 최 씨를 데려갔습니다. 누가 봐도 허름한 것이 최 씨가 어릴 적 아버지의 첫째 부인에게 구박받았을 때 살던 그 집과도 상당히 비슷해 보이는 집이었습니다.
아들의 말대로 자연은 좋았지만 문제는 배가 하루에 한 번 뜨는 곳이었고 이 섬에는 마트가 하나도 없었습니다. 여기는 마트도 하나 없는 거야? 여기는 그냥 집에서 반찬을 만들어서 먹는 것 같더라고요. 아니면 채소를 기르거나 낚시를 해서 먹기도 하고요. 그래? 근데 여기저기 좀 돌아보고 구경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? 걸어서 이동할 거야? 저희가 이동할 수 있는 거, 빌려올 거 없나 알아보고 올게요. 같이 가자. 아니에요. 몸도 안 좋으신데. 그냥 저희만 갔다 올게요. 엄마는 여기 잠깐만 앉아 계세요. 이 말을 끝으로 한동안 최 씨 할머니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. 최 씨는 이미 아들이 그 말을 꺼냈을 때부터 자신을 놓고 자기들은 돌아가려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챘습니다. 하지만 막상 정말 아들 며느리가 자기를 이 섬마을에 버려두고 가버리는 상황이 닥치자 최 씨는 서러움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. 최 씨는 그 자리에 해가 지고 밤이 될 때까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. 당연히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최 씨는 자정이 돼서야 짐을 풀고 잘 준비를 했습니다. 낯선 곳에서 혼자 잠을 청하니 최 씨는 참으로 무서웠습니다. 하지만 밤이라서 낯선 곳이라서 무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. 이제 주변에 아무도 없고 버려졌다는 사실이 최 씨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. 최 씨는 다음 날 다른 사람이 되어 계획했던 것들을 실행에 옮길 생각을 했습니다. 최 씨는 바로 다시 짐을 챙겨 배를 타고 이전에 자신이 죽기 전까지 살려고 구매만 해놨던 집으로 이동했습니다. 이미 그곳에는 아들 며느리 집에 있던 최 씨가 아들이 결혼할 때 해줬던 모든 혼수들이 최 씨가 마련한 집으로 옮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. 아들 며느리는 최 씨를 섬마을에 버린 그날 바로 집으로 향하지 않고 2박 3일 동안 그 바로 옆에 있는 지역에서 여행을 하다 집으로 돌아갈 계획인 듯 싶었습니다. 자기 집의 가구와 가전들이 모두 다 없어졌다는 사실도 모른 채 아들과 며느리가 여행을 즐기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최 씨는 속으로 통쾌했습니다. 최 씨는 이제 가족은 없다 생각하고 평생 지금 이 집에서 살 생각을 했습니다. 그렇게 이틀이 더 지나 아들과 며느리는 자기 집에 있는 혼수들이 다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최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. 하지만 최 씨는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. 최 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아들과 며느리는 자신들이 최 씨를 버렸던 섬마을로 다시 찾아갔습니다. 그곳에는 최 씨가 남겨놓은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. 최 씨는 자신이 사는 그 집 주소를 아들과 며느리에게 알려주고 그곳으로 오라고 말했습니다. 이날은 비바람이 세게 몰아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. 아들과 며느리는 그렇게 힘겹게 최 씨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. 굉장히 경비가 삼엄한 그런 집이었습니다. 아들과 며느리는 경비원들에게 가로막혀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고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1시간 정도 밖에 서 있다가 최 씨가 경비원들에게 들어와도 된다고 하자 그제서야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. 그것도 며느리는 못 들어오게 하고 아들만 들어오라고 시켰습니다. 아들은 씩씩대며 최 씨의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. 최 씨는 아들에게 비 맞은 채로 안으로 들어오지 말고 현관에서 얘기하라고 했습니다. 최 씨는 이미 항암 치료도 잘 받고 아주 건강하게 그곳에서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. 최 씨의 근사한 집을 보고 놀라 아들이 최 씨에게 물었습니다. 이 집이 어머니 거라고요? 재산이 아직 많으셨던 거였어요? 말 좀 해주세요. 그래도 아들인 저한테까지 속일 필요는 없었잖아요. 내가 널 속여? 뻔뻔하게 그게 네 입에서 나올 말이야. 아들은 순간 자기 집의 가구와 가전들을 빼간 것이 최 씨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.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. 저희가 엄마 재산까지는 바라지 않을게요. 그냥 이 가구들 원래 저희 집으로만 좀 옮겨주세요. 아들은 자신이 한 행동에 일말의 죄책감이라도 느꼈는지 재산까지 바라는 건 양심이 없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었습니다.
아무리 엄마가 해준 것들이라 해도 저희한테 주셨으면 저희 거나 다름없잖아요. 그렇게 당당하면 어디 신고라도 해보지 그러냐? 변호사 비용으로 쓸 돈 넉넉하면 어디 한번 돈 써가면서 법적으로 다퉈보자.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어요. 왜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? 그리고 겁도 없이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해? 너한테 돌려줄 건 아무것도 없다. 집도 곧 팔아버릴 거니 그렇게 알아라? 아내가 그래도 너한테 사준 중고차까지는 달라고 안 하마. 그거 팔아서 어디 반지하 월세라도 들어가 살던지 해라. 엄마, 정말 이러실 거예요? 엄마라고 부르지도 말아라. 난 이미 너를 내 마음에서 지웠고 호적에서 파버릴 거니까. 시간 지나면 또 마음 바뀌실 거예요. 그니까 일단 진정하시고. 진정? 너 같으면 진정하게 생겼어. 최 씨는 그동안의 울분을 토해냈습니다. 최 씨도 알았습니다. 너무 아들을 오냐오냐 키운 자신의 잘못을. 그리고 욕심 많은 며느리와 사돈들을 미리 알아채지 못한 지난 날들을 후회했습니다. 아들은 한동안 집에서 안 나가겠다고 고래고래 소리쳤지만 최 씨는 이내 경비원들을 불러 아들을 내쫓았습니다. 아들과 며느리는 사돈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사돈은 아들과 며느리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. 그래도 사돈이 좀 도와줄 줄 알았더니 사돈은 아들 며느리보다도 더한 기회주의자였습니다. 더 이상 자기 딸과 사위에게 얻을 것이 없자 최 씨를 대하던 행동이 바뀌었던 것처럼 자기 딸과 사위에 대한 행동이 바뀌었습니다. 최 씨의 아들에게 추어탕 비법을 알려주겠다고 했다가 일이 이렇게 되자 없던 일로 했고 장모 말만 듣고 회사까지 그만뒀던 아들은 이제 더는 할 것도 없었습니다. 심지어 며느리도 일이 힘들다는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고 최 씨 아들의 뒷바라지를 할 생각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. 그런 장모에게 배신을 당한 아들 며느리는 분에 못 이겨 안사돈의 가게를 난장판을 만들어버렸고 얼마 안 가 사돈은 가게를 정리해야 했습니다. 그곳을 복구하려면 돈이 필요했는데 최 씨의 아들과 며느리가 돈이 없다고 배째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. 그래도 자기 딸이라고 감옥에 보내지는 못하고 그냥 연을 끊자고 말만 꺼낸 듯 싶었습니다.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갈 곳이 없어 최 씨를 버리려던 섬마을로 들어가 최 씨를 머물게 하려고 헐값에 구매한 집에 자기들이 들어가 살았습니다. 언제 그곳에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한동안은 그곳에 머물러야 될 것이 뻔했습니다. 이내 자기들이 장모한테 배신을 당했다며 최 씨에게 호소했지만 최 씨는 그런 연락에 약해지지 않았습니다. 최 씨는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아들과 연락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. 최 씨는 그저 자신이 꿈꾸던 이 집에서 남은 일생을 평안하게 지내다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은 이런 최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? 참 답이 안 나오는 사돈과 아들 며느리를 상대해야 했던 최 씨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이 만약 주인공 최 씨라면 오늘 이야기 속 사돈과 아들 며느리가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을 것 같으신가요? 최 씨 할머니가 잘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?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.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